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직 교사가 바라보는 AI 시대의 교육.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AI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오늘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AI의 발전 단계와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면 오늘은 AI 발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이루다라는 챗봇을 기억하시나요? 2020년 12월 22일에 발표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서비스는 가수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20세 여성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중 첫 번째는 20세 여성의 페르소나를 가진 이루다의 성희롱, 성착취 논란이었습니다. 10대,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루다를 향한 성희롱과 성착취 문장들을 계속해서 이루다에게 전송하여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온라인상에 공유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루다라는 서비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 사용한 예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루다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이거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루다 자체가 가진 문제도 분명히 있었어요. 두 번째 이루다가 가졌던 문제점은 차별과 편견 논쟁이었습니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캡처되어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레즈비언에 대한 질문에 이루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름 끼치고 거부감이 들고 혐오스럽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또한 지하철 임산부석에 대한 질문에 혐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역시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질문에도 불편하다. 그리고 버스를 타는데 장애인을 태우느라 출발이 늦어지면 어떨 것 같아? 라는 질문에는 밀어버리고 싶다. 라는 답변까지 해냅니다. 이 답변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이루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차별적인 어투나 말투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왜 생겼을까요? 이루다 개발사에게 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루다를 개발할 때 이루다를 학습시킨 그 데이터는 텍스트 앱 연애 과학을 통해서 얻은 카카오톡 대화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무려 94억 건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학습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썼던 언행 중에 차별적인 언어도 학습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거르지 못했던 것이 이루다 서비스의 문제점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언행뿐만 아니라 이루다 서비스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민감 정보들이 이루다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이것은 뭐가 문제였냐면 서비스를 하는 그 개발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같은 정형 데이터를 사전에 제거하는 어떤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좀 실패했고요. 그래서 필터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화 중간중간에 민감 정보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개인정보법 위반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GitHub에 공개했던 개인정보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가 1431건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았던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한 지 3주 만에 이루다 서비스는 결국 전격 중단되기에 이르렀고요. 2021년 1월 11일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개인정보위원회가 열렸고 8가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500만 원, 과태료 4,780만 원을 개발사에 부과하고 시장 조치를 명령하면서 이 서비스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죠. 선생님들은 구글 포토 서비스 종종 이용하시나요? 여기 지금 보시면 구글 포토는 2015년부터 자동 이미지 레이블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스크래퍼 이렇게 마천루, 비행기, 자동차 이런 식으로 그 사진에 해당하는 태그를 달아주는 건데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흑인 연성을 고릴라로 인식하여 태그를 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이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하였고 구글은 사과하고 시정하기로 하였는데요. 해당 구글 포털을 당시에 전면 재학습시킨 것이 아니라 고릴라와 관련된 태그 생성만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나중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아마존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존은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 중에 서류평가에 AI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서류평가에서 1차 평가를 AI에게 시켜서 AI가 1차 합격자를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성 지원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정황이 나타났고요. 이력서 중에 여성이나 여성 체스클럽 주장과 같이 여성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가면 서류평가 등급이 전체 5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배정되면서 탈락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을 근데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고요. 아마존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여성들이 서로 모여서 탈락자들의 모임을 만들었고요. 대체 우리는 저 합격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문제였나를 서로 모여서 분석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력서를. 알고 보니 그 이력서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 아마존에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항의를 받아들여서 이런 차별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조사하도록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6년에 도입되었던 이 AI 프로그램은 2017년에 프로그램이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기획 당시부터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여성 지원자를 차별해버린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음을 아마존이 시인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중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특정한 그룹의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신뢰해서 계속 수용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상황인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학에서 AI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그냥 신뢰해도 좋을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국 다이렉트 센터 수행평가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영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고등학교 학력평가 시험, 우리나라로 치면 수학능력 시험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시험을 제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력평가 A레벨 테스트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이렉트 센터 수행평가 모델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가 아닌 주립학교 학생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아니고 좀 불우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불리하도록 점수가 산정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요. 학생들이 속한 학교별 과거 입시 성적까지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학습하면서 반영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자체에 대한 오랜 사회적 차별 현상이 고스란히 인공지능에 투영되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킨다면 우리나라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의 학생들을 조금 더 좋은 평가를 해주는 인공지능이 된다면 차별이 좀 더 가속화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 학생들 덕분에 이 시험의 결과는 무효 처리가 됐고요. 당시 각 학교에서 교사들이 평가한 그 점수를 대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 시험 문제는 처리가 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인공지능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사람도 헷갈리는 것을 과연 인공지능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여기 그림을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그룹은 이렇게 생겼고요. B라는 그룹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각각의 그룹을 대표하는 사진을 이 두 가지 사진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사진은 그룹 A에 넣고 싶으신가요? B에 넣고 싶으신가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A에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발의 여성 미녀가 등장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디에 넣고 싶으신가요? 네, 사실은 이것도 A에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장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뒷배경이 있는 그림이다 라는 의미에서 B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해 거의 동일한 손 동작을 했다, 포즈를 취했다 라는 의미에서 B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금발의 여성이 다수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A로 분류할지 B로 분류할지 약간 모호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AI는 이것을 어떻게 분류할까요?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어떤 판정을 내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은 어떤 그룹에 넣고 싶으신가요? 네, 금발의 여성입니다. A에 넣기에 혹시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진 않으셨나요? 맞아요. 체형을 보면 B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 이분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우리는 다시 고민하게 되죠.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사진은 어디에 넣고 싶으신가요? 네, 금발의 멋진 남성이긴 하지만 여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린 또 A에 넣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분류를 AI가 해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AI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지 신뢰하지 말지 이것을 비판적으로 항상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챗 GPT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챗 GPT에게 이런 문제를 던졌습니다. Hi, how are you doing? 이라고 인사를 던지면 챗 GPT는 나는 그런 기분 같은 거 없어 라고 답변합니다. 나는 AI이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How's the weather today?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최근 정보가 없어. 그래서 오늘의 날씨는 답변해 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곤 합니다. 챗 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기보다는 학습했던 모델을 공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일상적인 대화나 최신 정보 기반의 서비스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다른 분이 물어보신 걸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 테슬라의 작년 자동차는 얼만큼 판매됐어? 라는 질문에 요거 잘 몰라. 최근 정보가 없어. 라는 답변을 하고요. 심지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정보에 기반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야? 라고 하면 트럼프라고 답변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조 바이든이야 라고 말해줘도 아니야, 지금은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아니야 라고 답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챗 GPT가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또한 약간 일부 논리적인 오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메리의 아빠는 토니야. 토니의 부인은 제나야. 제나의 엄마는 줄라이야. 그렇다면 메리의 할머니는 누굴까? 그러면 답변합니다. 줄라이가 메리의 할머니야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런데 줄라이의 성별은 뭘까? 지금 할머니였잖아요. 줄라이가 메리의 할머니였는데 나는 성별은 잘 모르겠어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줄라이라는 분이 성적 정체성을 AI가 고민했다는 게 아니라 논리성이 현재 이만큼 부족하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글은 어떤 글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한글은 일본과 중국에서 온 글자로 한국어를 쓰는데 사용됩니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14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음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 맞는 정보가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챗 GPT가 마치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처럼 영어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훨씬 더 유능하게 해내긴 합니다. 한글 서비스가 되긴 하지만 부족하죠. 그래서 정보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원균이 이순신을 능가하는 명장이라는 말이 있던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 원균이 이순신을 능가하는 명장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원균은 일본의 장군으로 일본군의 성공적인 전쟁 수행과 공세에 대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자연스럽게 내뱉어서 말이 되는 형식으로 내뱉어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나 정보가 없다면 충분히 오해해서 해석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아직까지 사용하는 것에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챗 GPT가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학습을 시켜도 100%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 GPT는 놀랍습니다. 어떤 점에서 놀랍냐면 총 독서량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전체 공부한 분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챗 GPT는 사람을 정말로 압도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연간 7.5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챗 GPT가 그동안 학습한 것을 책으로 환산하여 독서량을 한번 환산해 보면요. 무려 700만 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만 배. 인간이 100만 년 동안 읽어야만 학습할 수 있는 분량을 챗 GPT는 굉장히 단기간에 학습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정보의 절대적인 양과 그리고 정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도 챗 GPT가 인간에 비해 매우 우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여태도 많이 겪어봤었어요.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계산기보다 사람이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계산기에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빠른 자동차가 사람과 달리기를 했을 때 당연히 사람이 자동차를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동차에 이렇게까지 위협을 느끼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챗 GPT는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답변하기 때문에 언젠가 나를 대체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경계해야 할 점들이 명확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챗 GPT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표절입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에 접근해 규칙성, 문자열 등에 기반의 문장을 만드는 첨단 기술 표절 시스템이다 라고까지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표절 기계를 만든 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특정한 책의 구절을 챗 GPT가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작권 논란으로 소송에 걸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챗 GPT는 수많은 책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 중에 자기가 아는 것을 답변하는 건데 이것을 저작권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챗 GPT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학생들이 이것을 표절을 했는지 표절을 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사가 만약에 질문을 챗 GPT에 넣어서 확인한다고 했을 때 같은 질문을 2번 이상 던져도 챗 GPT는 여러 가지 자유도에 따라 굉장히 다른 답변을 내놓기 때문에 표절 여부를 한 번에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SF 소설을 공모하는 어떤 회사에서 이거 챗 GPT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기존에도 약간 표절 작품에 대한 것들 때문에 심사가 어려웠었는데 이 챗 GPT가 활성화되고 나서 이번에 공모된 심사작들 가운데 500건 이상이 표절 작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느라 심사가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까지를 인정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표절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의식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얻어서 일부를 수정했다면 그것이 과연 인간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간의 버금가는 언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챗 GPT를 교육 영역에서 활용할 때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정행위 문제가 가장 큰 도마에 올랐는데요. 뉴욕의 공립학교에서는 챗 GPT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챗 GPT로 쓴 글을 식별해내는 제로 GPT라는 서비스도 최근에는 나왔다고 하네요. 이 제로 GPT라는 서비스의 특징을 말씀드려 본다면 챗 GPT가 쓴 글과 인간이 쓴 글을 동시에 집어넣고 물어봤을 때 챗 GPT가 쓴 글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준다고 합니다. 이 판별하는 방식은요, GPT-3가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을 이 제로 GPT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보다 더 단문이 많고 문장의 오류가 적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이 일관되어 있는 특성 등등으로 약간 좀 더 단순한 거죠. 인간의 쓴 글보다 조금 더 단순한 형태의 글이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쓴 글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로 GPT가 나온다면 그것을 능가하는 또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챗 GPT를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만큼의 변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편리한 신기술 개발은 비가역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면 이 서비스가 있기 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로 GPT를 만들고 학교에서 쓰는 것을 막는다고 해도 어딘가에서는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챗 GPT 같은 서비스와 공존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교육에서 챗 GPT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인공지능을 어떻게 교육에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